2022년 대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가운데 각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과 그에 따른 수혜주를 이번 영상에서 싹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부자TV 행부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거 좀 준비했냐면요. 아무래도 2022년 대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대선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각 주요 후보의 또 주요 정책 공약별 수혜주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일단은 제가 염색을 좀 톤 다운을 했는데 좀 괜찮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쪼록 오늘 또 본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포트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요 리포트 2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신한에서 나온 거고요. 하나는 한투에서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2022년 한국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한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4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 지금으로 따지면 3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제가 뭐라 그랬느냐? 이 대선이 3개월 앞둔 상황에서부터 보통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국내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거기다가 주요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이때부터 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많다.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이 움직임이 더 부각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각 후보의 또 주요 공약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좀 파고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시에는 고탄소 업종이 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내수주랑 친환경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요, 민간주도 성장 및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수출주랑 원자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3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서 승리자가 5월 10일 날 취임식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대통령 이제 선거 자체가 3월 9일, 지금으로 따지니까 한 딱 3개월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관련된 포커싱이 더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래도 향후 공약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겠지만 현재로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서는 친환경과 내수주,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서는 원자력과 수출주가 정책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양 후보 정책 모두 우호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번 정권과 마찬가지로 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그 다음에 기본 시리즈로 불리는 이재명 후보 공약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4년 이후로 전국민 대상으로 연 100만원 19세에서 29세 사이의 국민들에게는 약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목표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정책이에요? 결국에 전 국민적으로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분배해주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것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을 주려면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좀 거두어서 이거를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의 출처가 어딜 것이느냐, 아무래도 국토보유세랑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토보유세의 경우에서는 현행 0.17%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1%로 상향할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비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탄소세가 뭔데요? 야, 너네 기업들아, 너네 이산화탄소 배출할 거야? 배출하면은 배출하는 만큼 너네 세금 내야 돼 라는 게 바로 탄소세거든요. 그렇기에 탄소 배출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 상위 순위를 보게 되면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순으로 많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 표를 보더라도 철강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정책이 실현이 됐을 경우에 철강 업종이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석유화학, 시멘트 쪽도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하나의 표로 좀 나타낸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환적 공정성장이 핫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환경을 주 포커싱으로 맞춘 게 눈에 띕니다. 탄소 중립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2030년 목표도 2018년 대비 35%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자, 탄소 감축의 속도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수혜. 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애들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요. 그죠?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 애들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탄소 중립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애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은 하되 추가 원전 건설에는 반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연평균 20GW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석탄발전소를 조기 대체한다. 그 다음에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면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지속한다. 배출량 연부 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소차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식시장의 경우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 제가 이 정책주를 왜 봐야 되냐라고 그랬어요. 왜 봐야 되느냐? 아무래도 이 주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5년 향후 5년간의 거의 주요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당에서의 이제 대표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종목군들 인맥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이제는 대표 후보가 확정되었기에 이제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좀 갈아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는 각 대표 후보들의 주요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의 주요 정책을 봐야 한다. 그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는 주목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씨와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의 지금 지지율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후보의 주요 정책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후보의 공통된 정책은 어떠한 정책들이 있느냐? 아무래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통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 흐름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 업종이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아무래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각 후보의 주요 정책을 파고들기보다는 공통된 정책을 파고드는 게 좀 더 리스크가 적고 확률이 높은 투자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공통된 정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를 바라봤을 때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주식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조금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둘 다 좀 맞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주식시장 활성화예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 회복이 가장 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 아무래도 최근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제 기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가장 시급한 정책은 바로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이 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인데,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로 펼쳐내고 있는 움직임이 주요 포커싱이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가 바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에요. 부동산 정책. 이게 제가 가장 강조를 드렸었죠. 왜 그러느냐? 현 문정부의 또 지지율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문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이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각 후보 관련된 공약별 정책 수혜주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명의 공약의 일단 첫 번째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씨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예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라는 부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그 다음에 자,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액 투자자 플러스 이제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좀 이제 부여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 단기 트레이더의 투자자들이 많으면 시장 자체에서는 별로 좋은 움직임이 안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는 주식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펼쳐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MSCI 선진국 지수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존 신흥국 지수 편입으로 인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크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렇게 된다면 공매도가 폐지는 되진 못해요. 왜?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조건이 따라 붙기 때문에 공매도 폐지는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제 회복 측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으로 맞추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제 키워드로 내걸고 있습니다. 기회 자체를 공정하게 갖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제 내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내세우고 있냐? 디지털 산업과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 정부의 그 기존 방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오히려 이 방향을 좀 더 키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많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수혜를 받고 있었던 업종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들어가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신성장 동력인데 이 부분을 이제 2번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중심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우주산업 전략본부를 신설한다든지 탄소세를 도입을 한다라든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라든지 이런 부분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움직임이 대표적인 방향이다 보니까 아하, 기존의 방향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문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을 그대로 부분 계승한다라고 합니다. 부분 계승.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정책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수요 억제를 부분적으로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동산 값이 크게 좀
눌릴 수도 있겠다. 여기에 공급 확대 정책까지 더해진다니까.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부동산은 비교적 좀 억제가 되겠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 마저 보시죠. 자, 해당 고탄소 업종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 아까 봤다시피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배분되는 액수가 지역화폐로 지급될 방침이다라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수출주는 비교적 좀 약세, 오히려 내수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친환경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죠.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호, CCU, CCUS 이런 애들. 오케이.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산업규제 개혁 및 행정, 금융, 재정, 세제 등 지원 강화 조치도 약속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쪽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요, 윤석열 후보를 이제 바라봤을 때는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라는 특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공약을 아직까지는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물론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지만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는 모습이고, 중립 목표 달성 방법으로도 원전 재활용 외에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같은 당의 또 대표적인 후보였던 예비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원전 에너지 비율을 현재 29%에서 50% 가까이 확대할 것이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역시도 향후 비슷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즉 태양광 풍력 에너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관련의 수혜를 좀 점칠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국가보다는 민간 주도의 경제를 구상하고 있는 게 좀 특이점인데요.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약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도 폐지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잠재적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교 측면에서 현 정권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흐름에 동참하는데 좀 더 용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내수주보다는 그래서 수출주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요. 모두 대규모 공급 공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흐름이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면 건설업종은 아무래도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의 같은 경우서는 공공주택 확대 중심의 공약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수요 억제 노선을 유지하려는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LTV 인상,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등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의 윤석열 후보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였어요? 경제 관련해 가지고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규제 완화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고용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야 컨텐츠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고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대기업, 그 다음에 수출주 이런 애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서는 아무래도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공급 확대 정책을 좀 펼친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좀 활성화가 나오기는 하겠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봤을 때는 중소형보다는 좀 대형주 중심의, 즉 코스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 게 윤석열 후보의 좀 정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 일단은 공통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1, 2, 3, 4번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조금씩의 방향,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좀 공통적인 측면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근데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강세 흐름, 즉 이제 대형주, 수출주 중심의 코스피 강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 공매도 폐지 관련으로 지지율을 좀 많이 끌어왔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또한 최근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언으로 20, 30대 2030의 지지를 많이 좀 받아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윤석열 씨도 이 정책적 발언을 어떤 부분, 공매도 폐지라든가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경제 회복 같은 경우에는 뭘 볼 수가 있겠냐면 민간 중심입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는 정부 중심이었다라는 것과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민간 중심입니다. 민간 중심.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 그래서 경제의 생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 기업의 규제가 완화가 되고 정부 주도의 회복을 좀 반대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세금 감면으로 좀 갈 수가 있겠고, 대기업 중심의 좀 주요 친화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다만 아무래도 몇몇 좀 예시를 들어보는 게 AI 기반의 로봇 전투 체계가 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강하게 좀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탈원전에 대한 좀 수혜를 많이 염두에 둘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 원전까지도 발언을 했던 만큼.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산은요, 이쪽이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완전 우선순위를 내걸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출 규제 완화 등 자율적인 시장 기능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공급 확대 정책을 좀 많이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윤석열 씨가 비교적 좀 더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재명 씨와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설주가 수혜를 보기보다는 건자재 관련주가 수혜를 보겠다. 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정책들이 과연 강도가 얼마나 될 것이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주요 이 정책의 강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5일부로 대통령은 바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구성은 여전히 여당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아무래도 의회 쪽을 완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단기간에 변할 수가 있겠지만, 다음 의회 선거 자체가 24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아무래도 같은 여당이기 때문에 공약을 혈신화하려는 움직임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공약 실현에 시간 좀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느냐? 자, 현재 문정부도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이 정책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되냐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승인을 내줘야 돈이 풀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게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문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더불어민주당 쪽이었다 보니까 이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쭉쭉쭉쭉쭉쭉쭉 이제 돈도 풀리고 정책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쭉쭉쭉쭉 이제 받게 되는 부분이 나아졌었는데, 이제 이재명 씨가 되면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반대로 이제 윤석열 씨가 됐을 때는 한 2년 동안은
2년 동안은 의회 쪽이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좀 낮겠다. 즉 정책 관련 수혜가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된다면 단기간 폭발적으로 수혜를 많이 입겠지만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된다면 그 관련된 정책들의 수혜를 받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하고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는 등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각종 분배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 예상보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활성화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어디가 코스닥 쪽의 강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소액주주들의 혜택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방안들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곧바로 재정정책 펼치기는 어렵겠지만 규제 완화 기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의 강세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강세 흐름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주가 강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로 윤석열 씨가 된다면은 탈원전 되돌리기로 인해서 탈원전, 그러니까 즉 원전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 쪽은 양 후보 모두 공급 확대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재명 씨가 된다면은 건자재 쪽, 상대적으로 윤석열 씨가 되면은 대형 건설사 쪽 위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리포트를 좀 볼게요. 이거는 신한에서 나온 건데요. 자, 신정부 출범 기대감은 대선 3개월 전부터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죠.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부터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주시장에 반영될 전망이다.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큰 틀에서 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 라는 부분. 국민의힘은 뭐예요? 선별적 복지 시행과 민간주도 정책 등 기업 규제 철폐, 기존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전면 재검토 추진 등을 시사했다라는 부분, 요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부터 대선 이벤트가 주가에 반영될 것을 예상이 되고요. 또한 시장 역시도 이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 정책 때문에 유통, 음식료, 의류 같은 내수 업종의 우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 기존보다 강화된 친환경 정책 노선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수혜로 연결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마지막 이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긍정적이겠으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으로 인해서 민간 시공 시행사보다 중소형 건자재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됐을 때 정책 수혜 업종은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수주, 대표적으로 유통, 그 다음에 음식료, 의류 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친환경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자재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강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축소 및 정시 비중 확대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입시 교육 업종의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탈원전 폐기 및 탄소 중립 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원전과 유틸리티 업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 보수 정부 시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와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과 결과 주택 인허가 실적이 급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윤 후보의 정책 관련해가지고도 대형 건설주의 수혜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연말부터 각 캠프별 선대위가 구성되고 구체화된 공약 발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당 정책 관련으로는 내수 신재생, 건자재 업종, 야당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 원전, 건설 업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합시다. 윤석열 정책 수혜 업종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교육,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건설,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겠고, 플러스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강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다시피 선대위가 구성된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정책의 흐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 선대위가 어떻게, 자, 기존 이재명 씨는 선대위를 구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 윤석열 씨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선대위 출범식을 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정책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 김종인 원톱으로 인한 윤석열 선대위가 외연 확장과 공약 개발이 지금 본격화될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김종인 씨가 오늘 뭐라 그랬느냐? 윤석열은 초저녁에 뜬 별이다 라고 하면서 1호 공약은 경제 소생으로 갈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도 합니다. 즉 뭐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약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공약들에 주목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수혜 업종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정리하고 공략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소생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금 꺼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예요? 국내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기사가 아무래도 주요 공약별 차이 구분점을 잘 정리한 기사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보시면 경제, 외교, 안보 쪽 관련한 표를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정책 기조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목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치개혁 부동산 정책 발언에 대한 정리 나온 것이고, 그 다음 개헌, 지방분권, 권력구조 같은 경우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등등등등 얘기를 한 것들 여러분들 여기 기사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요거 기사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좀 정리하기를 뭘 정리를 할 거냐, 현재 대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선대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공약에 대한 정책들이 쭉쭉쭉쭉쭉 내세워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대선을 또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시장도 좀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겠으며, 여기에서 주요 정책에 따른 수혜주들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렇기에 일단은 가장 확률이 높게끔 공통된 정책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도 좀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되건 간에 주식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되건 신성장 동력, 즉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강세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그 강도와 방향에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씨 같은 경우서는 어떤 움직임? 내수주,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강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은 좀 피해를 보겠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건자재 쪽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서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 즉 대형주 위주의 수출주 위주의 좀 강세 흐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온다면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없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원전과 건설 쪽은 방향성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회 쪽이 24년에 이제 다시 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된다면은 주요 정책 수혜주들이 단기간 1, 2년 내에 큰 또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서는 그 의회가 바뀐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두 후보의 주요 공약과 그에 따른 수혜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최소한의 시청률로 생각하시고 딱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여러분들의 쪽집게 강사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